삶의 터전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세계와의 문화 교류로 미래를 꿈꾸었던 시락. 근대의 씨앗이 되었던 역사는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는 열린 공간, 어느 작은 섬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소남 정약전. 다산 정약용의 친형인 정약전은 뛰어난 학문적 소양으로 32세의 나이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이후 성균관 전적을 거쳐 병조자랑이 되었지만 1800년 정조의 죽음과 천주교 박해로 인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결국 정약전 형제는 함께 압송돼 동생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당한다. 외딴 섬에서 유배 생활 중에도 정약전은 실학사상가의 면모를 몸소 보여주었다. 섬 사람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며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실학사상에 입각한 다양한 책을 저술하였다. 그의 저술 활동에는 우애 깊은 형제이자 학문적, 사상적 동지였던 정약용의 조언도 큰 역할을 했다. 책을 저술하는 한 가지 일만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형님께서는 유의하심이 어떤지요? 형님께서 쓰신 해족도설은 무척 새롭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하지만 그림보다 글로 쓰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서신으로 전한 정약용의 조언에 따라 그림 대신 물고기에 대한 자세한 묘사로 집필한 책이 바로 자산어보다. 조선시대 어류 박물학의 보고인 자산어보. 책의 서문에는 유배지에서 남아 실학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던 정약전의 사상과 가치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책은 병을 치료하고 쓰임을 이롭게 하며 재산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에게 진실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자산어보 편찬에는 두 명의 인물이 힘을 보태는데 정약용의 강진 제자 이청과 당시 섬에 살던 주민 장덕순이다. 섬 안에 장덕순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조용하고 정밀해 초목과 조어를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믿을만하여 함께 물고기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자산어보 저술은 정약전과 장덕순이 현장에서 해양 생물을 관찰해서 기록하고 이청은 문헌 고증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구미 선진국에서도 근대 과학적 동식물 분류법이 확립돼 있지 않았던 당시 자산어보는 놀라운 분류, 기록 방법을 보여준다. 자산어보에는 총 226종의 해양생물 이름이 수록돼 있는데 이 중 131종은 이름이 없어 직접 장명을 했다. 자산어보에 인용되는 고문헌 또한 총 104종으로 해양생물 관련 문헌 외에도 의학, 사전, 문학, 경서 등 다양한 참고 문헌을 통해 검증을 거듭하여 체계적으로 저술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해양생물을 비늘이 있는 종과 없는 종, 껍질이 있는 종과 잡류로 구분하고 잡류에는 해충, 해금, 해수, 해초를 포함시켰는데 해양생물을 총망라하고 상하이 범주로 분류한 방식은 아주 독창적이다. 특히 중국 문헌을 참고하고 인용한 내용 외에도 정약전은 직접 관찰을 통해 크기, 형태, 색깔, 습성, 촉감, 맛 등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 중에 조기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어종일 걸세. 큰 놈이 한자남짓 정도 되지만 민어를 많이 닮았지. 떼를 지어 다녀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고 소금을 뿌린 후 말려
굴비로 만들면 그 맛은 천하일품이지. 해파리는 머리와 꼬리가 없다. 얼굴도 눈도 없다. 몸은 연하게 엉켜 있어 타락죽과 같고 종이 삿갓을 쓴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지. 실제로 보고 겪은 경험을 중요시했던 실학자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기에 당시 섬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보충 설명으로 곁들여 내용에 충실을 기했다. 자산어보는 해양 생물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관찰과 체계적인 분류법으로 기록된 어류 박물학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절망적이고 불안한 유배지에서의 생활. 하지만 실학자 정약전은 이 시간을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갔다. 자산어보 편찬으로 해양 생물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백성들의 생활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했고, 이러한 그의 실학사상은 연근해에서 좀 더 넓은 세계로 이어져 갔다. 평소 신분을 과시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친근하게 어울리던 정약전은 흥미로운 얘기를 듣게 된다. 홍어장수 문순득의 놀라운 표류 경험담. 평소처럼 홍어를 사러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인 유구 왕국의 표류에 9개월간 머물다가 귀향길에 올랐으나 다시 폭풍우에 휩쓸려 지금의 필리핀인 여송에 도착. 그곳에서 다양한 문물을 접하다가 마카오와 난징, 베이징 등 넓은 중국 대륙을 거쳐 3년 2개월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정약전은 당시 최초로 서양 문화를 체험했던 문순득에게 세상에서 처음이라는 의미의 천초라는 별칭을 지어주며 그의 경험담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것이 바로 표의 시말. 표의 시말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외국 문화를 체험한 경험을 기술한 저서다. 처음 표류한 오키나와에서 경험한 조선 후기 유구 왕국의 풍속과 문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표류한 필리핀에서는 중국과 서구 여러 나라 선박이 모여 통상을 하는 모습과 천주교와 서구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마카오에서도 당시 국제 통상이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와 해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기록돼 있다. 게다가 당시 오키나와와 필리핀의 언어를 비교했으니 다른 어떤 표류 기록보다 국제적이고 해양 문화적인 사료로 높은 가치를 지닌 저서다. 문순득이 표류한 지역은 영역상 동남아시아였지만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만든 국제항이었다. 당시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것이다. 유구에서 본 배는 매우 컸습니다. 배 앞은 좁고 뒤는 넓어 길이가 수십 장에 이르렀습니다. 크고 작은 돛이 여러 장이고 망루가 2층이었습니다. 저 큰 배가 더 먼 바다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폐쇄적이고 고립돼 있던 섬 흑산도. 하지만 그곳에 누구보다 넓고 먼 세계를 보고자 했던 실학자가 있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세에까지 남기는 수고를 마다 않던 실학의 꿈을 펼친 이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보고, 바다로부터 세계를 보았던 실학사상의 드넓은 꿈은 지금도 여전히 푸른 바다에서 일렁이고 있다.